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9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자,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2부는 전국 방송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5시 1부 때 방송된 방송은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잠시 후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2부까지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6시 정각 KBS 1라디오 뉴스는 무엇일까? 첫 번째 아이템이 무엇일까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조국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지소미아 관련한 뉴스일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또 뭐였어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뉴스. 예. 이제는 좀 한번 마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자꾸 좀 어느 순간엔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거꾸로 KBS에 이쯤 되면은 제가 하자는 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급하게 원고를 수정해서라도. 예, 네. 예, 예. 과연 6시에 가장 중요한 국내 뉴스가 네. 정말 저게 될 수 있는지 불만을 표하는 겁니까? 의문이 듭니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뉴스는 다 조국 뉴스예요. 그래서 땡조 뉴스라는 평가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조금 더 일찍 발표해 주셨으면 첫 번째 뉴스가 제가 지목한 지소미아 관련 뉴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래요. 호흡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원고를 보니까 말이죠. 오늘의 승자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둘 다 오차석 평론가 거 안 했네? 두 분 다 땡입니다. 예. 자,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네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 뉴스 준비하신 분 있어요?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예, 지소미아는 이제 오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3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네.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그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 나온 관측들은 이제 폐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관측이 대다수였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정보 교환을 중단하는 협정 자체는 유지하고 네. 이런 조건부 연장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관측의 무게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네.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기하기보다는 교환되는 정보의 수준을 좀 다음에 다시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합의를 네. 문재인 정부가 처리한 방법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합의 자체는 파기하지는 않았었죠. 네. 대신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그 협정은 그대로 합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못 믿어서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정한 일본이 말이죠. 우리에게 군사 정보를 달라.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네. 자, 김육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소식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또 안 냈네요. 네. 퀴즈 오늘은 내가 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틀렸기 때문에. 네. 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제1동포 학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김오자 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제1교포 간첩 조작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죠. 노태우 정부 때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대략 이쯤 되면 네. 다 아실 답 아닐까요? 글쎄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난 만난 모릅니다. 적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이 오는 29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9일이면 일주일 후네요. 네. 네, 일주일 후에 다음 주 목요일에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네. 아이고, 제가 청문회 예상한 날짜가 29일이었는데 네. 그날 어떻게 또 재판이 있게 되네요. 예. 설마 같은 날 하진 않겠죠? 아니 왠지. 그날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네. 두고 봅시다. 예. 네. 자, 정답 보내주실 것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퀴즈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시 조국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뉴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이제 2010년도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하는 이 과정에서 네. 논문 발표 내용이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실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 라고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네네. 고려대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네, 한국대 맞습니다. 의대 인턴 과정에 대해서 언급한 게 바로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 단국대 의료원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 뭐 논문을 첨부했다든지, 뭐 네. 제일 저자였다, 뭐 이렇게 알렸다든지 그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일저자라든지 논문의 원문을 함께 제출했다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네. 따라서 언론이 당시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근무했었던 신창호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에 논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네네. 고려대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네, 맞습니다. 물어봤다는 거죠? 예. 네, 문자 메시지로 답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네.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그 네네. 이유는 네. 보통 면접을 볼 때 추가 질문을 하긴 하지만은 면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는 잘 모르고 설령 그 사람들이 추가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또 모를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다,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도 아니고 영향을 미쳤다도 아니고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부정 입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흔쾌하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논점이 고등학생이 어떻게 제1저자가 될 수가 있느냐, 네. 논문이라는 걸 쓸 수 있느냐. 네. 사실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 대학만 바라보고 가는 입시 과정이지 않습니까? 거의 네. 고등학교 때 자기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논문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생경합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살펴볼 필요 있는데 일단은
썼던 그 자기 소개서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담당했었던 실장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알겠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겠네요. 네. 자,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대학가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 네, 서울 지역에서 고려대, 서울대 이쪽에서 촛불 집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에 이어서 부산대학교 일부 학생들도 촛불 집회 동참을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이 이제 관련한 일이 부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산대 학생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어떤 촛불 집회 개최라든지 참가라든지 이런 의견을 또 내놓고 있지는 않아서 부산대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또 총학생회 쪽에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도 온라인에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김재환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나 같은 대학교의 정승윤 로스쿨 교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려대 촛불 집회를 제안한 졸업생이 집회 추진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 고파스에 지난 20일에 조국 자녀 학위 취소 촛불 집회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차원에서 집회 개최는 접고자 한다라고 21일 오후에 게시를 했고요. 네. 이 사람은 현재 다른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자기는 참가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집회를 개최 및 진행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바른미래당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선언 발표를 했죠. 네. 이에 이어서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오 원내대표의 주요 메시지는 손학규 대표의 용퇴였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손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추석 전까지 10%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손 대표 얘기를 했었죠. 이걸 네. 상기시키면서 본인 발언에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 뭐 아이가 앞날이 정말 불투명합니다. 손학규 선언에 이어서 네. 오신환 선언입니까? 뭐 선언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네. 오신환 뭐 반박 네. 뭐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동안 안철수 전 위원장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또 어떤 당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슈가 주목되면서도 직접적으로 안철수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열린 20일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 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반문연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원내에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언급이 된 것이죠. 다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집인 자유한국당의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창당 주역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분이 간판이었는데 네. 돌아온다면 당연히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자유한국당 가도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워낙 이렇게 스탠스가 많이 옮겨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또 그 전에는 네. 제3당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제3당이 있어야 된다. 거대 양당에게 뭐 거의 그 우리 정치가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해왔던 인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38석이라는 쾌거를 얻기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대법원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네,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따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들한테 저도 그걸 써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것도 임금에 포함돼야 된다. 통상 임금이 그렇게 해서 커지면 사실 연장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 2심에서는 이게 다 근로 대가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통상 임금에 복지 포인트가 포함된다고 판결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이제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이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년 내에 사용 안 하면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통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네요.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이제 네. 과연 진짜로 이런 복지 포인트가 임금하고 똑같은 건가? 이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좀 의견들이 나뉘어질 수 있겠죠. 네. 네.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이게 통상 임금에 포함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임금에 대해서. 그렇다기보다 이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책정이 되니까 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포함된다고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김수민 씨. 이게 보통 사이입니까? 자, 지금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압박 카드로 검토해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발표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연결을 해볼까요? 네, 청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과 동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연결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취재와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 일본에게 경고 효과는 분명히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이 협정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청와대가 모색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파기하기로 했어요. 파기하기로. 네. 자,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파기 가능성보다는 뭐 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관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를. 예. 제 의견이 아니라.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의견이 많았었죠. 근데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네. 그러면은 어차피 하지도 못할 것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냐라고 네네. 하는 좀 빈축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네. 일단은 이제 종료함으로써 우리가 빈말을 한 건 아니었다. 뭐 괜한 위협을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협정이 한번 파기된다고 해서 나중에 비슷한 협정이 안 맺어진다는 법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파기시켜놓고 다시 협상해가지고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조건부 연장이나 연장해놓고 협정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나 일단 파기해놓고 다시 모색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네. 일단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강경했어요. 파기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여당 의원이 뭐 사실 지금
정부가 레임덕 상황도 아닌데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발언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게 교감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말이죠. 오창석 평론가. 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렇게 되길 바랬거든요. 처음부터. 바라셨어요? 예, 처음부터. 왜냐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얻는 정보,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 정보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에 주는 정보가 훨씬 더 컸다. 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원했던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초에 그 한동대 김준영 교수, 지금 국립외교원의 원장이 됐죠. 네. 지소미아를 반대하면서 우리가 네.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말하자면 네. 그걸 우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파기 같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을 교정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우리 대응 수단이 고갈되면 일본과의 지금 사실상의 경제 전쟁 국면에서 등을 보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청와대는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게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실은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상 공백이 발생할까 이 부분에 대한 또 우려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기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또 이렇게 되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하면은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이 국면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는 국제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보에 관련한 협정을 종료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 네. 문제를 다시 경제 산업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이쪽으로 연결 짓는 것이 네. 이미 이전에 있었던 조치도 그런 성격이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본도 글쎄요, 물론 추가 보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분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하지 않으면은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할 경우 한일 관계의 주도권은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라는 상당히 큰 뉴스,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미세 뉴스 보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해안수로 가겠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은 혹시 이것일까 싶어서 지소미아 인썸니아. 알겠습니다. 자, 서기안수. 저는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짧게 날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기 전에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해 지소미아 연장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만 있고 진실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지명자의 입장과 생각을 국민들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2.4에서 2.5%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원들이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직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그 생명의 불꽃이 조금씩 소진되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생명의 불꽃이 조금씩 소진되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리영희상을 수상한 MBC 이용마 기자. 복마감으로 시한부 삶을 살던 그는 쌍둥이 아들 둘을 대동하고 시상식장에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빠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언제 생이 마감될지 모르는 상황. 그는 언론이 나가야 할 바를 말하는데 MBC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당시에 상당수였습니다. 우리의 당시 비통한 심정, 억울한 심정,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언론인 이용마. 그는 노조 파업을 주도했다며 MBC로부터 해고당하고 오랜 기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중병을 얻었지만 승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을 품지 않았다고. 해고가 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다시 할게.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해고가 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오늘이 올 거라고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마의 직장 동료 김민식 PD. 그는 먼저 해고된 이용마를 뒤로 하고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자고 주장한 일을 가슴치며 후회했는데 2012년 이제 파업을 하고 마지막에 노동조합 집행부안에서 격한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얻지 못한 상황에서 170일 파업을 접고 올라가자는 쪽과 해직자들을 버려두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 계속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용마 기자와 제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용마 기자가 조합 집행부 중에서 가장 먼저 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마 기자가 강경파였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 피해를 이용마 기자는 이제 그 친구는 속이 썩어갖고요. 저는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너무 아프다는 얘기고 그냥 욕망할 대로 계속 싸웠으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말로. 김장겸 사장 체제의 MBC 사옥에서 동조자 한 명 없이 이렇게 목청 높여 외쳤는데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젠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멘트.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물어보지 마.
이진아와 루시드 폴이 부른 별은 반짝임으로 말하죠. 함께 들으셨습니다. 신하공님, 이용마 빛이 된 참 언론인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줄리님, 이용마같이 좋은 기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이런 말씀하셨고, 결리사의 이의열님, 이용마 기자님, 해고 없는 좋은 곳에서 영면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마 기자 시민사회장이 내일 아침 9시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있게 되는데요. 네, 내일 떠나게 됩니다. 이용마 기자가요.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죠. 네, K75216741 닉네임 쓰시는 분, 정답 기춘대원군. 네, 김기춘이라고 보내셔야죠. 네, 8950번 쓰시는 분 차지철. 네, 9218번 쓰시는 분 김춘삼. 네, 김춘 이게 들어갔네요. 예, 김대근님 왕기춘. 왕기춘은 그 유도 선수 아니었나요? 예. 자, 그리고 7927번 쓰시는 분 서영춘. 1056번 쓰시는 분 정답 김기춘입니다. 굴곡 많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결코 닮고 싶지 않은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하면서 새삼 인생살이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K75216741번 쓰시는 분, 네, 정답 법올챙이.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를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군자교부터 막히고요. 노들로는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교를 조금 지나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쪽으로 밀립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돌발 지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만남의 광장 휴게소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고요. 더 가서는 하남 분기점에서 3km 막힙니다. 반대 남이 쪽은 서청주 부근에서만 6km 구간 밀려 지나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당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으니까 미리 차로 변경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오늘도 어김없이 송내를 중심으로 정체의 길이가 긴 편인데요. 특히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더 많이 밀려서 일산부터 송내까지 가는데 17km나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자, 오늘도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 아니 뭐 지소미아 자체는 뭐 이렇게 큰 뭐 위협적인 협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국면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뢰, 이건 뭐 더 이상 신뢰를 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책의 맛 코너죠? 네. 근데 현안인데 좀 뭐 견해를 여쭙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견해를 얘기할게요. 네네. 김갑수의 견해를 네. 얘기할게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건 사실 지금 전시거든요. 전시. 경제 그렇죠. 전쟁이에요. 예. 그리고 지소미아 정도의 결정은 이건 대통령 아니면 못 내립니다. 외무장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토달지 말자. 토달지 말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런 정도의 국가 안보상의 중대사는 내가 고민을 열을 했다면 이 국가 권력 최상층 뭐 솔직히 대통령이라면
만배를 고민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네, 네. 그럴 땐 잠시 내 생각을 조금 유보를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믿고 가자. 네. 옳은 결정이지. 이거 내부에서 토달고 뭐하고 그러지 말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코멘트가 나왔는데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다. 우려를 표한다. 혹시 진짜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해도 저쪽 편에다가 서서 총을 갈길까? 에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소미아 파기.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네. 한미일 삼국관계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발언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런 건 충분히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본 언론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당황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6시 22분부터 일본 방송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럴 줄은 몰랐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아마 일본 언론뿐만 아니고 일본 권력 쪽에서도 한국의 이런 판단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일본 권력 최상층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얕잡아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국 쪽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결정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강하게 나오면 한국이 수그릴 줄 알았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경제 도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우리가 아주 꼿꼿하게 또 국민들이 또 불매운동으로 또 호응해 주시고요. 다만 네. 이제 일본이 우리를 골탕 먹일 수단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검증이 필요한 거겠는데 네네. 저는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신뢰를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경우의 수를 다 짚어보지 않았겠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왜냐하면 이제는 일본하고 대등한 수준의 국가체제로 가자는 결인데 네네. 또다시 숙이고 그래서 언제나 일본 다음에 2등 국가로 그런 상태에서라도 만족을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그 분기점, 기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지소미아 협정 연장을 종료한 네. 이 사건은 나중에 바라보면 중요 의미 있는 그 계기로 기억될 것이다. 지소미아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이 남몰래 도입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군사동맹 수준까지 끌고 가자는 거는 꼭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어도 오래된 미국의 전략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 차원에서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묶이게 되면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어떻게든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화전양면인데 지소미아 폐기도 있는 거지만 또 어떤 시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협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라고. 그 양국 간의 결심에 따른 거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얘기된 것 같으니까. 예.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하고. 천상 가브리엘님, 오늘이 대한민국 자주 외교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진동 나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책이 뭡니까? 네, 오늘은 리베카 솔릿이 쓴 걷기의 인문학입니다. 걷기의 인문학.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예. 우선 리베카 솔릿이라는 이 저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술 평론과 문화 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로 주목받는 아주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그리고 가장 저를 깊이 사로잡은 책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등등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쓰고 좋은 책들을 많이 발표한 그런 저자입니다. 네. 자, 그래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에게 걷는 것은 무엇인가? 성찰의 주제를 또 제시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책이 2권인데 하나만 물어보세요. 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네. 오늘은 저 제가 정선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머리가 지소미아로 가득 차 있어갖고 두뇌도 파기됐습니다. 정선태 교수 한 권, 네. 저도 한 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서두르시죠.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예. 저는 아주 전시에 사치스러운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전시에 한일전 중에 전시에 아주 사치스러운 책인데 네. 아니 역설적인 얘기예요. 네. 책 제목이 파리 혼자서. 네. 그래서 파리라고 써좀 파리를 말하는 게 프랑스 네. 파리. 예. 파리 혼자서란 제목이고 강인순이라는 에세이스트의 책입니다. 그래요? 예술기행서예요. 프랑스 파리의 예술기행서입니다. 네. 자, 걷기의 인문학 그리고 파리 혼자서. 네. 두 작품 뭐 뭔가 상통하는 것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주로 걷기, 산책, 뭐 여행 다 연결되는 키워드들인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 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리를 꼽습니다. 아, 제가 가봤는데요, 파리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하염없이 걸어도 네. 이게 뭐 지루하지 않는 경사도 없고 네. 뭐 볼거리도 많고 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 불어니까 불어는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몇 번 갔는데 뭐 어떻게 다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뭐 밥 시켜 먹고 뭐 어디 가고 다 어떻게든 돼요. 근데 어설프게 영어가 있어서 영어로 소통할 뭔가가 있다면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또 주변에 한국인 있으면요. 괜히 나의 그 짧은 영어 실력이 드러날까봐 고심하는데 혼자서 파리에 던져지면은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김갑수 선생님께서 이 강인순의 파리 혼자서라는 책을 고르셨다길래 네. 제가 딱 맞대응 카드로 꺼낸 게 이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걷기란 무엇인가를 핵심에 두고서 사유를 펼쳐나가는 알겠습니다. 멋진 에세이들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현대인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 리베카 솔릿은 걷기의 리듬은 사유의 리듬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걷기의 리듬은 바로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런 문장을 쓰는데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풍경 속을 지나는 움직임은 사유 속을 지나는 움직임을 반향하거나 자극한다. 내적 이동과 외적 이동이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마음은 일종의 풍경이며 실제로 걷는 것은 마음속을 거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사유의 리듬을 다시 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뭔가 쫓기듯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직접 걸어야 걷기가 드러나듯이 사고의 리듬도 걸음으로써 비로소 자기 상상의 궤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저도 제 책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파리야말로 진짜 풍경 속을 지나는 움직임이 사유 속을 지나는 움직임을 반향하거나 자극합니다. 잠깐 저 선정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한일 무역 분쟁 생기고 우리가 다 놀란 게 1년에 우리가 일본을 750만 명 가는구나. 이럴 수가 있었나고 놀랐잖아요. 엄청난 무역 역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우리 인구가 5천만 아니에요. 5천만 중에 750만이 갔다면 쉽게 말해 다 간 거죠. 그러네요. 어린애 노인 다 빼고 다 간 거예요. 다. 그럼 뭐하러 갔겠어요? 다 시골만 간 건데 여유 있어서 간 거죠. 신기해서 외국 구경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놀러 낚시하러 좀 걷고 싶어서 때로는 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8년에 해외여행 자유가 되고 30년이 되니까 한국인들이 첫째 부유해지고 둘째 세련돼졌어요. 그러니까 도쿄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일본은 이제 우리 당분간 안 간다고요. 그랬을 때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실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 강석경 씨의 동생분인데 그냥 평생 대학 나와서 사업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결심을 뚝 하고 나이 60이 된 해에 다 접고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얘기예요. 60살에.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소울본 유학원이라고 뭐 일종의 사회대학 같은 데일 것 같은데 거기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내리에 세련된 소유럽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알베르 까뮈의
참 말년을 보낸 시골에 있는 조그만 묘소 르르마랭 찾아가는 얘기, 발자크 얘기, 빅토르 위고 얘기, 무슨 뭐 비제 오페라 찾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에요. 9세대들이 정말 환상으로 여겼던 거.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마음 먹으면 갑니다. 근데 너무 이제 한국인들에게 대중문화가 압도하다 보니까 네. 인류가 고매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좀 너무 지우니까 네. 직접까지 못하더라도 이 강훈수 씨의 1년 체험기 동안 이런 것들을 책으로 그냥 포만감 있게 네. 왜 폼나는 유럽 있잖아요. 예술의 유럽, 예술의 프랑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책으로 맛보면 괜히 근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예. 많은 장소들, 많은 공연들 말이에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자, 맑은 하루님이 김갑수 쌤 추천 도서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파리, 혼자서. 파리, 혼자서. 네, 우리가 파리라고 읽긴 하는데 써있긴 파리. 혼자서. 그리고 강인순인데 예. 생각보다 이분 왜 이렇게 뭐 아는 게 많으신지 네. 저도 약간 이 분야에 소양이 있는 사람인데 엄청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60살에 파리에 가서 파리의 곳곳 1년 동안 네, 구석구석을 보면서 파리를 재박을 한다는 것. 대단한 모험이면서도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저런 사치는 우리가 직접 못하더라도 책을 한 권 읽음으로써 전 사치를 간접적으로 누리는 것. 네.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리도 그렇지만은 파리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는 자기 철학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우리 네. 리베카 솔릿의 걷기 인문학에서는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물론 파리가 나옵니다. 네. 특히 파리는 루소의 파리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칸트의 산책 그리고 또 보들레르의 파리도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 걷기와 사유 또는 철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루소가 파리 라땡 지구라고 있는데 걸으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은 세계의 사상계를 발칵 뒤집어 엎기도 했었죠. 네. 그렇다면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들레르의 그 악의 꽃이라는 게 바로 이 19세기 중반 파리를 산책한 결과 나온 네. 그 시 언어들이죠. 네. 그런 게 바로 이 걷기가 하나의 그 사상과 상상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자신의 도시로 삼았는데 걷기의 장소로 삼았는데 네. 자신 도시관광을 시골의 식물 채집에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겨진 곳들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기록에 새겨놓고 했던 것이죠. 네. 저는 이제 깃발 들고 사진 찍고 10분 만에 이동하는 그 그룹 투어 세대거든요. 그렇게밖에 못 가봤어요. 사실 네. 많이 가도. 네. 지금 저희 아들하고 조카하고 해외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딱 인터넷 뒤져서 네. 맞아요. 일정 잡고 장소 잡고 맛집까지 이래갖고 심지어. 이 지금은 20대까지 이제 세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한국의 뭐 광주, 부산 그리고 서울 이런 데들을 프랑스 파리 찾듯이 오는 이제 때가 오길 기대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게 좋은 거 세련됐다고 하는 것들 이제는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파리 혼자서 저자처럼 가서 한 뭐 반년씩 네. 머물고 인생의 어떤 시기에 요즘은 이제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든 세대들은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못한데 뭐 어딘가에 그런 식으로 체류하면서 제대로 한번 쭉 한 지역만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전환돼가는 과정일 거예요. 네. 파리에 가봤을 때 그때 민박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가 굉장히 보편적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또 건물들이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맞아요. 그 1900년 그쯤에 이제 지은 건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네. 200~300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아마 석조 건물이어서 그럴 겁니다. 네. 건축 자재가 전혀 달라서 네. 목재가 주인 우리와 전혀 다르죠. 아마 목재가 아니라 뭐 완전히 맨날 허물고 뉴타운 이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네. 뭐 우리의 멋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서울 시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 정도.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이 걷기 좋은 도시는 어디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그 뭐 경주든 어디든 네. 참 걷기 좋은 곳이 많아야 할 텐데. 네. 예, 그런 곳이 얼마나 될지 네. 생각해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 좀 할게요. 네. 우리가 기억이 되게 예. 흐린 거 아세요? 기억이 그러니까 짧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주 유수한 도시랑 비교하면 예를 들어 서울을 들면 예. 정말 왜 이렇게 난개발이야 혼란스러워 걸을 수가 없어 얘기하는데요. 네. 제 기억 속에 10년 전에 서울, 20년 전에 서울, 30년 서울하고 하면 네. 아니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매일 사니까. 네. 지금은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네. 서울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네. 조직화된 도시가 어디 있느냐. 네. 그리고 궁궐들을 다 연결시켜 놨구나. 성곽들이 다 다 복원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싹 터서 가령 이제 길하고 거리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활동을 먹고 마시고 놀고 얘기하는 공간으로서의 거리로의 변신이 서울도 이루어지는 거고 네. 지방 도시는 아직은 막 크게 뻥뻥 짓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 네. 근데 이제 작고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가는 그 네. 변신 중이죠. 한국도. 예, 알겠습니다. 문이원님, 지금 파리는 더럽고 냄새 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 있는데. 근데 그렇거니 하지. 담배 파리에서는 담배 아무데나 막 버리잖아요. 꽁초들. 그렇죠. 예. 외지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책의 맛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 김용민도 가겠습니다. 자, 김갑수 평론가님,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이도 수고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신고등학교 감독 이성열입니다. 고등학교 감독들은 8월 9월쯤 되면 애들 지명권